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 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 토크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매일마다 어떤 일터의 안전이나 또는 산업 안전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비장애인 노동자들에 비해서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원준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좀 특별하시다고 생각을 했던 게 대학에서 인사 노무 관리를 연구하고 또 강의를 하고 계신데 이와 별도로 직접 이렇게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창업을 하셨고요. 그래서 총 지금 40명의 직원을 이끌고 계신데 이 중에 20명이 장애인 직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거의 절반이 지금 장애인 직원인데 이 회사도 지금 8년간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장애인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4년 전에 있었던 어느 한 장애인 노동자의 죽음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시에 그 뉴스 영상 준비했는데 우선 이 영상부터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주의 한 재활용 처리 업체에서 파쇄기 위에 올라가 일하다 숨진 26살 지적장애인 김재순 씨. 올라가서 이물질 제거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사업주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또다시 길 위로 나왔습니다. 6년 전에도 이 업체에서 6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 사업주는 벌금 800만 원의 처벌만 받고 여전히 업체를 운영 중이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은 당시 산업안전공단에서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와 공소장을 입수했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에도 김 씨는 작동 중인 파쇄기 위에서 파쇄 날에 걸린 이물질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자가 쥐고 있어야 할 비상정지 리모컨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없었고 파쇄기 덮개도 갖추지 않는 등 법 위반 사항이 13가지에 달합니다. 김 씨는 지난해 일을 그만뒀다가 석 달 만에 다시 일터로 돌아왔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였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일용 근로자 비율이 전체 임금 근로자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사업주는 취재진에게는 할 말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김 씨가 희생되고 나서야 김 씨가 일했던 파쇄기에는 뒤늦게 안전장치가 설치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인명사고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몸이 아주 성한 그런 일반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저런 곳에서 일한다고 하면 위험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더더군다나 장애가 있는 분이었으면은 저렇게 안전조치 미흡한 상황에서는 저런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교수님이 보시는 이 사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 김재순 씨 사건은 금방 보셨듯이 굉장히 슬프고 충격적인 그렇죠. 아주 전형적인 산재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김재순 씨가 중증 지적 장애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인 1조로 일해야 되는 그 작업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고 네. 또 혼자서 이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특히 이 비상정지 리모컨이나 파쇄기 투입구에 덮개가 없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구비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안전교육도 받지 못하였고 안전모나 안전화, 보호장구 같은 것도 전혀 지급이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이 김재순 씨도 이런 열악한 근로 환경 때문에 네. 이직을 결심을 하고 스스로도 이미 맞습니다. 옮기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군요. 네, 14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직을 하려고 사직을 했는데 네. 3개월 정도 구직을 하다가 쉽지가 아무래도 않아서. 지적 장애가 있다 보니까 결국 구직이 실패하고 다시 원 직장으로 복귀해서 근무를 계속하다가 1년이 채 안 돼서 이런 불행한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이미 이런 상황을 알고 위험을 인지하고 그만 일하고 싶었는데 대안이 없어서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하다 맞습니다. 사고가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또 더 놀라웠던 거는 이제 이 같은 업체에서 이 사고가 있기 6년 전에도 이번에 60대 가는
약간 나이가 좀 있는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숨진 또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 사업주가 벌금을 한 800만 원 네. 밖에 처벌을 안 받았다. 또 여전히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까? 네, 저도 이 방송 전에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이 회사가 이 조선우드라는 업체입니다. 네. 폐목재나 뭐 폐수지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60대 노동자가 이 컨베이어 벨트에 같은 파쇄 작업을 하다가 같은 파쇄 작업하다가요. 네, 업체 측에서는 뭐 다른 기계다 뭐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같은 작업을 하다가 위도시 빨려 들어가면서 질식사를 했던 그런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같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 지금은 좀 더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6년 전, 그러니까 이 사고가 있기 6년 전에 있었고, 그다음에 김재순 씨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도 지금도 운영 중이다. 잘 운영이 되고 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근데 네. 그게 그 이후에 안전이 어느 정도로 강화됐는지는 사실 잘 모르는 상황인 거고. 네, 확인이 바람일 되지는 않고 뿐인 있습니다. 거네요. 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지금 벌써 4년 전의 일이라면은 이후에 어떤 조치나 개선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업체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불행한 사건이다 보니까 그렇죠. 또 사회적으로 이슈도 많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 장애인 근로자의 산재 또 작업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실 그 여건이 조금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또 요사이 나오는 통계들을 보면 또 아주 많이 좋아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발표된 장애인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네, 지금 영상으로 나가고 있네요. 예, 저 영상에서 나오는 것 같이 네. 그 2014년도에 19만 한 2천여 명이었던 장애인 근로자가 네. 2023년에는 50% 이상 늘어난 29만 1,323명. 네네. 그래서 한 10만 명 정도가 늘어난 것이죠. 이렇게 많이 이 장애인 근로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또 이와 함께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관련 사건 사고들도 같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장애인 근로자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늘고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사고를 당한 사람이 늘어났으니까요. 네. 근데 그 사건 사고의 증가 폭이 그 장애인 근로자 수의 증가 폭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게 좀 큰 문제입니다. 퍼센트로 봤을 때 맞습니다. 사건 사고 증가폭이 그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많이 크다. 예, 훨씬 더 빠르게 이제 늘어난 것이 2015년에 1,600여 건이었던 네. 이 업무 관련 사건 사고가 2020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5,60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근로자들이 아무래도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네. 또 아무래도 지각 능력 같은 것이 조금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 사고에 더 노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은 교수로서 어떤 연구 강의 활동 하시는 것 이외에 어떤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2명 중 1명이 장애가 있는 직원들을 이끌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방금 어떤 인지 능력이나 그런 게 부득이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같이 일을 해보시면 어떻다고 느끼시나요? 네, 저희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이 세차업이 있습니다. 그런 세차업을 할 때 사실 주차장에서 많이 세차를 하는데 주차장에서 비장애인 직원들이 차량에 어떻게 사고가 난다는 거는 사실 생각하기가 좀 힘든데 네. 매일매일 이 발달장애인 우리 세차 직원의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옆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동료 직원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사고 위험에서 좀 구한 적도 있고 이렇게 비장애인들이라면 겪지 않을 그런 사건 사고에 장애인 직원들이 노출되는 게 확실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은 당연한 게 장애인들한테는 당연하지 않은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산재는 그야말로 비장애인이 아닌 장애인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산재를 막기 위해서 특히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어떤 법적 장치라던가 그런 게 좀 있나요? 잘 돼 있나요? 잘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인데 이 산재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라고 장애인 고용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이 장애인 있는데요. 고용법. 네. 한 18조에서 20조 사이 내용을 보면 네. 장애인 근로자를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또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을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돼 있는데 사실 이러한 지원 관련된 조항에서도 이 산업재해나 이 안전보건에 대한 내용들은 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유일하게 이 산업재해가 명시돼 있는 이 장애인 고용법에 산업재해가 명시돼 있는 조항이 26조인데요. 네. 장애인 실태조사 관련된 장애인 실태조사요. 네, 1년에 한 번 이상 이 장애인들의 산재에 관련해서 현황을 좀 파악하는 장애인들의 산재 현황. 맞습니다. 네. 그런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이 장애인 실태조사가 있는데요. 근데 이 결과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그 내용이 좀 빈약합니다. 빈약해요. 네, 장애인 산재의 어떤 발생 건수, 유형, 뭐 비율 한 요 정도만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고 네. 구체적인 사고의 원인이라던가 그 결과에 따른 대책 같은 것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실효성이 되게 낮네요. 진짜. 네, 실효성이 굉장히 낮죠. 그런 점들이 특히나 이 김재준 씨 사건 이후에 많이 지적이 되어서 네. 이 장애인 고용법의 개정안이 그 사고 뒤 2년 뒤인 2022년에 발의가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정 법안의 내용을 봐도 그런 금방 이제 말씀드린 네. 실태조사가 주체가 누구이고 또 그 결과에 따른 예방 대책 같은 것이 좀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여전히 실효성 문제가 이슈가 제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장애인 고용법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여전히 2024년 현재에도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발의된 개정안이 여전히 통과가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맞습니다. 그나마도. 그건 왜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라고 봐야 될까요? 네, 사실은 이 장애인 산재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리고 장애인 산재든 장애인 관련된 문제들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 문제의 핵심은 이 장애인들이 워낙에 사회에서도 소수자이고 또 직장에서는 더욱더 소수자이다 보니까 관심과 이해가 좀 떨어지고 좀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중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이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계속되고 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좀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거라고 보세요? 그래도 시급하게 해결돼야 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한데 그게 진심이시겠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이해와 또 관심이 좀 높아져야 된다. 이 인식이 좀 개선되고 네.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 교육훈련 같은 것만 보아도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이 교육훈련, 안전보건 교육훈련 같은 것이 그 비장애인에 맞춰서 다 개발이 되고 제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근로자들이 자기들한테 이제 좀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전교육 같은 것도 안 되고, 맞습니다. 보건교육도 안 되고. 네. 그리고 제가 이 방송 전에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네. 장애인 고용공단에도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직접요?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그 장애인 고용을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왜 이렇게 이 장애인들의 산재에 대해서 좀 조사가 미흡하고 대책 같은 것도 빨리빨리 마련이 되지 않느냐, 뭔가 이유가 있을까 해서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심지어 그 장애인 고용공단조차도
워낙에 장애인 산재가 일반 산재에 비해서 소수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거기에 대한 조사라든가 사고 원인 조사 또 대책 마련 이런 것들을 조금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또 통계 같은 것도 네. 숫자가 적다 보니까 통계 같은 거를 활용하려고 해도 그 숫자가 적다 보니 좀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다. 뭐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이 장애인의 90%가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니었다가 장애인이 되는 네, 맞습니다. 사고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워낙에 소수이다 보니 장애인들에 대해서 관심도 적고 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도 언제든지 그런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남의 일처럼 이렇게 여기는 것보다는 좀 더 관심과 이해를 가져주시는 것이 이런 장애인 산재나 또 관련 이슈들을 예방하고 좀 줄여나가는 데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면은 약간 그게 남일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막상 장애인의 90% 정도가 후천적 장애인이라면은 이거는 남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그 인식 개선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방금 들었던 말씀 중에 이제 그 안전보건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비장애인 위주로 돼 있다 이런 네.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또 교수님께서 이제 추천해주고 함께 보고 싶다고 하신 영상이 있어서요. 저희가 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작한 장애인 근로자 재난안전교육 영상이라는 걸 함께 좀 보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유형별 대피하기. 지체, 시각, 청각,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체 장애인의 재난 안전 대피. 전동이나 수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 장애인은 휠체어 상태를 항상 점검해야 하고 비상용 키트에 휴대용 타이어 펌프를 추가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보행 장애인의 경우에는 가방 형태의 비상용 키트를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동 휠체어를 비치하도록 합니다. 경사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대피 방법을 모두 준비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와 상황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단을 내려가는 방법을 선택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피 지원인과 함께 정기적으로 실전 연습을 실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각장애인의 재난 안전 대피. 비상용 키트에 여분의 흰 지팡이를 준비하고 보조견이 있는 경우 보조견의 정보 및 사료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대피 지원인의 지원을 받아 대피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재난 발생 시를 대비해 대피 지원인의 지원을 받아 안내 보행에 대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연습 시 시각장애인 근로자가 대피 지원인의 팔꿈치를 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하며 대피 지원인은 시각장애인 근로자의 보행 속도에 맞추어 안내해야 하고 정기적인 대피 연습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청각장애인의 재난 안전 대피. 비상용 키트에 펜과 종이를 추가하고 보청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청기용 보조 배터리까지 추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 대상으로 불이야, 위험하다 등의 간단한 한국어 수어 교육을 연습시킴으로써 위험 상황 시 청각장애인 근로자에게 비상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번째, 발달장애인의 재난 안전 대피.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신상 정보가 적힌 개인 신상 카드를 비상용 키트에 지참하도록 하며 출퇴근 시와 같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피난 대피 교육을 병행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근로자에게 색상이나 단순화된 자료를 통해서 대피 방법을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재난 상황을 주위에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평소에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안전 대피계획 수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안전 대피계획이란 미국, 영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대피계획입니다. 개인안전 대피계획 수립 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근로자가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개인안전 대피계획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면에는 장애인 근로자의 개인정보 및 대피 교육 방법, 그리고 재난 상황을 어떻게 알리는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내용은 장애인 근로자와 협의하에 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뒷면에는 대피 지원인의 성명과 연락처, 대피 시 필요한 보조기구 및 훈련 일정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개인안전 대피계획은 정기적으로 내용 확인 및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가 항상 지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재난안전,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하면 우리의 일자리가 더욱 안전해집니다. 네, 저 영상이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탠다드란 영상인데요. 사실 영상을 직접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과연 직장들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대비를 하고 있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교수님도 그런 생각 드시나요? 네, 보시면서? 사실 제가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네, 고용주 좀 시잖아요. 반성하게 됩니다. 사업주. 저렇게까지 이제 못하니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자료도 많이 요새는 개발이 되고 또 김재순 씨 사건 이후로 이런 것들이 또 대한 인식도 좀 많아져서 그건 맞죠. 예, 온라인상에서도 좀 많이 이런 좋은 교육 자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이런 교육 자료들이 많이 온라인상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어도 봐주는 사람이 없고 홍보가 잘 안 돼 있다. 홍보가 그렇게 잘 돼 있지는 않고 또 이걸 안다 하더라도 별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장애인들만을 위한 교육훈련 세션을 뭐 진행한다거나 네. 이것도 현장에서 근로 환경 내에서 좀 여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고용주나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저런 영상들을 이렇게 실제로 그러니까 일하는 동안에 막 저거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보여주고 이러기가 쉬운 일은 아니겠네요. 네, 결국은 이 교육훈련도 일반 회사의 환경에서는 그 근무 시간 내에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일을 안 시키고 이 교육훈련을 시킨다. 하는 것 이게 쉽지 않는 그러니까 현실. 쉽지가 않고 또 장애인들은 지각 능력이 아무래도 조금은 떨어지니까 더 많은 시간을 더 요하겠네요. 많은 시간을 더 충분히 이 교육훈련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사업주 부담되겠-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그 시간에 일을 또 못하는 것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좀 되고 또 이게 개선이 잘 안 되는 또 다른 문제점에 이제 정부 조직상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것도 좀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 산업재해 꼭 장애인 산재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의 산재 예방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예, 네. 있는데요. 이 안전보건공단의 주 업무는 산업재해 예방 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산업안전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네. 이거 보급하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 공단 조직의 특성상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이거로는 공단으로는 좀 어렵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미국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청장을 보건청이요. 예, 네. 산업안전보건청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의 장인 데이비드 마이클스라는 네, 분이 청장님이 방한을 하셨을 때 하신 말씀인데 한국이 이 OECD 회원국들 평균에 비해서 산업재해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산업재해를 좀 경감시키는, 네. 감소시키기 위해서 좀 더 과감한 투자와 좀 정책 같은 걸 좀
적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미국과 같이 이 산업재해를 전담한 독립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미국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산업안전보건청이라는 데가 지금 독립기구로 전담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문제를? 공단처럼 우리나라와 달리? 예, 뭐 공단도 독립 조직이긴 하지만 좀 권한이 제한적입니다.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도 한정적이고요. 네. 그래서 좀 더 포괄적이고 총괄하는 네. 이런 산업재해든 안전보건 업무를 네. 총괄하는 그런 독립적인 독립기구가 필요하다. 예, 독립적인 필요하다는 행정조직. 의견을 냈었고 네. 저도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국이 OECD 회원 국가들에 비해서 산업 재해율이 높다 이런 지적을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장이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해외에서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점을 어떻게 좀 달리 개선해야겠다 이런 게 더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그 미국 노동부의 산업안전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노동부 산하에 있는 거죠? 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청.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요. 한국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보상을 담당을 하고 안전보건공단이 그 산재 예방에 초점을 맞추듯이 미국에서도 산재 보상 업무는 보상 프로그램 운영부라는 곳에서 하고 있고요. 네. 그 산재 예방은 산업안전보건청에서 맡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산업안전보건청의 인력이나 예산을 보면 공단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여력이 없어서 못한다 뭐 이런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공단 조직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어떤 그 기능이나 역할이 좀 제한되어서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안전보건공단에 비해서 이 미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청은 근로자 안전 교육이나 뭐 훈련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그에 더해서 이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집행하고 관리 감독하고 처벌하기까지 그런 권한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권한이 더 센 거. 네, 굉장히 강력한 권한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떤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쪽에서 수행하는 이 권력기관이다 보니 여기에서 제공하는 어떤 네. 교육훈련 같은 것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업체들이 기업들이 수용을 하고 또 실행하게 되는 그런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 아까 산업안전보건청이 미국의 경우 인력과 예산이 우리랑 조금 비슷한다. 우리의 그 안전보건공단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예. 그게 비슷한 거는 미국이 훨씬 더 인구도 많고 근로자 수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우리 역가 그런 부분도 미국이 조금 더 세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인력 예산 측면에서 네, 지원도. 저도 그 점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인구도 많고 근로자 수도 많은데 우리의 안전보건공단과 비슷한 예산과 인력으로 맞아요. 효과적으로 이런 하고 산재를 대응하고 있다. 그건 좀 아이러니한데 그만큼 권한이 세다. 그래서 네, 권한도 세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우리도 좀 독립적인 기구가 좀 더 있고 효율적으로. 좀 더 권한을 부여하고 효과적으로 산재 예방이라든가 안전보건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부분이 좀 흥미로워서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데 그럼 우리가 당장 참고해서 좀 도입하면 좋겠다. 지금 네. 뭐 인력 예산도 약간 비슷하다 하셨으니까 네,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도 않거든요. 네. 그런 문제라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지만 네. 그러면은 지금 당장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뭐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제언해 주세요. 당장에 이제 바꾸자면 이런 독립기구 설립이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죠? 독립기구 설립.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한국에는 뭐 말씀드린 대로 유사한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기능을 가진 안전보건공단이라는 공공기관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전보건공단이 그러한 권한을 가지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이미 이런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청 네, 미국의 보건청. 이러한 곳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을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고용노동부의
그러한 기능들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안전보건 업무를 할 수 있을지를 안전보건공단에서 좀 더 긴밀히 고용노동부와 협력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장애인 관련해서는 장애인 고용공단이 또 전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긴밀히 협조하면 좋은데 이미 이 장애인 고용공단과 안전보건공단은 MOU를 체결한 이후로 또 협력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교수님께서. 정말 이게 네, 처음에는 왜 경영학부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 했는데 직접 네. 운영을 해보시니까 더 그게 와닿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조직 개편이라고 하면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니까. 네. 그러면 그렇다고 뭐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당장 어떤 장애인 산재를 좀 예방하고 감소시킬 방안이 없을까요? 특히 저희가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이제 올해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을 하도록 했는데 이게 좀 어떤 산재를 장애인 대상으로 산재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효과가 있기는 했지만 아주 뭐 이게 괄목할 만한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알았어요.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충분히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해외에서도 이 처벌에 초점을 둔 어떤 제도나 네. 법규 같은 것이 산업재해를 예방하지 못해요? 예방하지 못하고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아주 오랫동안 검증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을 하고 시행을 할 때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었는데 역시나 이 시행 후의 결과를 봐도 같은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은 규제 처벌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적극적인 예방 지원과 의식 문화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점은 꼭 계속 기억이 말씀하시네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께서 이제 이런 구조적인 원인들을 좀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어떤 하인리의 재해 예방 활동 원칙 이런 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것도 혹시 다 같이 좀 알아두면은 네. 어떤 도움이 될까요? 하인리 법칙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1930년대 벌써 제안이 되었던 거고 네. 그 이후로 아직까지도 이렇게 회자될 만큼 아주 지금 그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하인리 네. 재해 예방 5단계 법칙. 맞습니다. 잘 알려져 있죠. 이게 아무래도 그 미국 보험회사의 재해관리 담당자였던 허버트 하인리가 네. 그 7만 5천여 건의 7만 5천여 네. 건이요. 산업재해를 분석을 해보니까 큰 위험이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네. 한 29번의 경미한 산업재해가 발생을 하고 네. 또 한 300번 정도의 사소한 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1대 29대 300 이러한 비율로서 제시를 하면서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제시를 하였고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사실은 뭐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맞지 않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연구자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인리의 법칙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네. 무엇보다 큰 사고 위험이 있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고 이러한 사소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을 때 네. 그것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원인을 파악한 뒤에 또 대응 방안이나 해결책을 찾아내서 그러한 작은 사소한 사건 사고를 그리고 위험 요소를 제거를 하게 되면 네. 큰 사고 막을 그리고 수 있다. 사건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된다. 네. 그게 이 하인리 법칙에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너무 어두운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네. 하인리 법칙을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제가 교수님께 끝마무리는 좀 그래도 좀 훈훈하게 해보고 싶은데 네. 장애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좀 잘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범 사례가 있을까요?
네, 다행히 그러한 모범적인 사업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특히나 이 장애인 고용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이 앞장서서 이 자회사용 표준 사업장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회사용 표준 사업장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산재라든가 안전보건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 중에 한 2가지 정도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좋습니다. 합니다. 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한국타이어가 네. 2016년부터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 동그라미 파트너스라는 한국 네, 타이어요. 네, 한국타이어가 이 동그라미 파트너스라는 표준 사업장을 설립을 해서 네.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50명의 직원 중에 50% 이상인 84명의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타이어가 여러 사업장을 갖고 있는데 그 사업장들에서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빵, 세차, 바리스타, 사무행정 등등 여러 업무를 하고 있고요. 세탁사업부 예를 좀 들어보면 여기에서 어떻게 이 사업장이 잘 운영되는지 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비장애인 직원들을 채용을 할 때 한 40대, 50대 여성분들을 아무래도 좀 포용을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을 좀 채용을 하는데 채용 기준이 역시나 이 장애인들과 얼마나 잘 일할 수 있는가 그런 자질이라던가 태도를 가지고 계신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비장애인 여성 직원들께서 이 20, 30대가 주인 이 장애인 직원들을 동생처럼 심지어는 자녀처럼 이렇게 챙기면서 꼼꼼하게 이제 작업 관리를 해주고 계신 네, 것이죠. 비장애인 여성 직원들이 장애인들을 자녀처럼 돌봐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업무 적응도 빠르고 또 사고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선순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있어요? 네, 오, 두 번째 그래요? 네. 회사는 반가운 소식이네. 네, 풀무원이 설립한 지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2022년도에 설립한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풀무원 투게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뭔가 여기도 다 풀무원도 풀무원 투게더, 한국타이어도 한국 동그라미 파트너스 이렇게 뭔가 투게더 파트너 뭐 이런 게 맞습니다. 붙네요. 그런 취지를 갖고 설립하다 보니까 이름도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풀무원 투게더는 풀무원의 제품 포장에 쓰이는 그 아이스팩도 제조하고 낫또나 연두부 같은 순두부 같은 이런 식품들을 제조하고 포장하고 배송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회사가 좀 놀라운 것이 40여 명의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그중에 거의 대부분이 90%인 35명이 장애인이고 또 그 장애인의 대부분이 33명 정도가 중증 장애인입니다. 아, 그래요? 중증 장애인이요? 네,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은 정말 다르거든요. 네. 근데 저도 장애인 표준 사업장 운영하는 입장에서 와, 이거 정말 어떻게 운영이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근데 어떻게 처음에 한 번 정도 경미한 안전사고가 있은 이후로는 계속 무사고로 지금 이 사업장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요. 교수님 보시기에도 중증 장애인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까를 걱정하셨단 말이에요. 네, 저도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비결을 좀 살펴보니까 네. 무엇보다 이 중증 장애인은 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장애인들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배려를 해서 그 사람 체력이라든가 장애 유형들을 고려를 해서 그 작업 일정을 좀 유연하게 본인이 원하는 선택 시간제로 해서 좀 근무를 시키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 네. 또 장애인의 경우에 통계를 봐도 그렇고 출퇴근 시간에 또 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출퇴근 재해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이제 산업재해. 그러니까 회사에 오거나 또는 네, 갈 집에 때. 가다가 네. 재해를 당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비장애인의 경우에 많지 않은 흔치 않지만 장애인은 또
출퇴근도 상당히 근데 그것도 산재에 포함되죠. 네, 출퇴근길을 산재에 타고. 포함이 되죠. 근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통근버스를 또 운영을 하다 보니 통근버스를 네, 아주 안전하게 출퇴근이 또 가능하다는 그런 점도 있었고 배려가 진짜 많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나 이 회사에서도 이 공장장님이 네.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높으시고 음. 배려가 대단하세요. 그래서 뭐 직원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과도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것들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뭐 어려운 점이 없는지 또 잘하고 있으면 이제 칭찬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건강이나 일상생활까지 이게 좀 챙기시는 진짜 아주 아버지. 네, 아버지 부모같이. 같은 부모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좋은 근무 환경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장이 운영되다 보니 무사고로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장애인과 관련된 이야기다 그러면은 조금 의무감으로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우리 모두는 잠재적인 장애인이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처럼 장애인의 어떤 90% 이상이 후천적인 장애를 얻었고 또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가지고 조금 더 관심과 인식 개선에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곽원준 숭실대 교수님과 함께 산업 안전 그리고 특별히 장애인 근로자에 천착해서 알아봤습니다.